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6년간 3조 9천억 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 애국지사를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무등산과 광주 100년 저자인 고 박선홍 선생의 추모 1주기를 맞아 북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북구가 무등산 시가문화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2007년 수립 이후 지지부진했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대해 정부가 2차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수정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6년 동안 4대 역점과제에 총 3조 9,450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며 전당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등 지역의 요구를 계획안에 담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은 그동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외에는 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음에 따라 4대 역점 개선 방안을 통해 조성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계획 가운데에는 전남도청 복원의 차질 없는 추진과 기존 7대 문화권을 5대 권역으로 개편한 광주 도시계획과 연계성을 높이는 등 권역별 단위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 애국지사를 만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9일 독립운동 애국지사 노동훈 옹을 만나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며 광주시에서도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시는 현재 광주에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5명과 유가족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오는 14일부터 3일간 광복회원과 동반가족에 대해 시내버스 무임 승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광주시 행정혁신 우수 사례 현장 2곳을 방문해 혁신 사례를 체험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신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첨단 이동 주민센터를 찾아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직접 민원 서류를 발급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어 공공자원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센터 첨이골 사랑방에서 지방행정혁신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과의 관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광산구 관내 환경미화원에게 폭염 대비 물품을 전달하고 풍암초등학교 앞 광주형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 구축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이후 영산강과 섬진강의 물을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강주에서 열렸습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통합 물관리 비전 포럼, 영산강 섬진강유역 분과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영산강 수질 오염과 섬진강 물 부족 등 지역 물 문제에 대해 생활, 공업, 농업용수 이용 등 지속 가능한 물 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찾아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물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환경부는 전남에는 섬 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해결, 광주에는 물순환 선도도시 전환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앞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의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무등산과 광주 100년 저자인 고 박선홍 선생의 추모 1주기를 맞아 북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9일 광주와 콜로키움 북콘서트를 열고 고 박선홍 선생의 장남인 박상철 교수의 대담과 광주학 연구가 본격화되기를 염원하는 후학들이 참여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고 박선홍 선생은 광주에 관한 기록과 연구 성과들을 모아 광주학 연구가 본격화되기를 염원했고, 이를 위해 광주문화재단은 선생의 뜻을 잇고자 지난 2015년 6월부터 광주학 콜로키움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광주학 연구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의 지역 뉴스를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먼저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영상 한 편 보시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셀과 정치한 통해 모든 것 경험과 항상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설레게 좋은 일자리 철풍에 접수된 시민생활 불편사항 및 다양한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다룰 첫 번째 주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출범 소식입니다. 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네, 시민권익위원회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권익을 위한 위원회인데요. 네. 이 위원회는 이용섭 현 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제안을 했던 시민불편위원회가 그 시작입니다. 네. 이용섭 당시 후보는 여러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또 혹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시민 불편 사항을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불편해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불편해소위원회가 이제 권익위원회로 이제 바뀌어서 출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익위원회는 이제 지난달 11일 최영태 전남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 이용섭 시장과 최영태 교수 간에 이제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서 출범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바람 또 의견을 청취를 해서 시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보는 위원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이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가 확실히 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용섭 시장이 얼마 전에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방식을 이 시민권익위원회에 위임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역할들을 좀 하게 되나요? 네,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역할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당히 궁금해 했었는데, 이용섭 시장이 그러면 이 공론화를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시민권익위원회가 이제 통상 시민대표랄지 이런 37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민권익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이 법조인이랄지 뭐 조사 통계 전문가랄지 갈등 관리 업무 경험자랄지 이렇게 7에서 9명 정도로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네. 이번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출범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마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 달 안에 이제 공론화 방식이 좀 도출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논란이 컸던 만큼 이 시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아마 이제 이번에 그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텐데,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워낙 그 신중한 아이템이잖아요. 그리고 신중한 사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민권익위원회도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위원들로 네. 이제 구성을 한다는 대강의 이제 얼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만큼 시민권익위원회가 도시철도 공론화 방식 결정을 위원회에서 첫 과제부터 중립과 중재라는 역할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아주 역력해 보입니다. 네. 이 시민권익위원회가 처음에 이제 당초 계획대로 성과를 낸다면 다행이지만 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민권익위원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시민권익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 또 다른 뭐 위원회겠지, 다른 많은 위원회 같이 하나의 네. 위원회겠지, 이런 사실 선입견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여기서 결정기로 하면서 이제 주목받았었는데,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을 이제 어떻게 결정을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운명이 좌우된다 할 정도로 저는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고시철도 2호선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 시장이 그 설정한 정책 방향과 또 엇박자가 낼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칫 이제 지역사회의 갈등과 이제 분란을 그렇게 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일방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에 과연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경우에도 이런 굉장히 좀 불신의 오해가 네. 좀 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37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37명 위원회가 30명 네.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한 절반 이 정도는 이제 뭐 시민 대표랄지 이렇게 돼 있지만 뭐 광주 5개 구청장의 5개 구의 부구청장이랄지 네. 이렇게 당연직으로 참여한 분들도 17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권익을 대변할지도 상당히 좀 의문이 네. 돼서 제 생각은 단순히 성과만을 내기 위해서보다는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이게 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주제는 한전공대 이야기입니다. 1년 전쯤에 이 한전공대를 너도나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자체가 굉장히 좀 과열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한전공대 설립 이야기 언제 어떻게 좀 시작이 됐나요? 네, 한전공대 요즘에 최근 많이 들어보는 얘기잖아요. 네. 이것은 지난해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죠. 네. 그래서 지역 공약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슈화가 된 겁니다. 네. 이제 한전이 약간 13조 원 정도가 이제 이익금이 있는데 네. 여기서 지역 발전과 또 대학 발전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기간을 2020년까지 5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한전공대를 지역에 유치를 해서 뭐 설립이겠죠. 지역에 설립을 해서 에너지 관련 인재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서 이제 한전공대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건데요. 네. 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계기가 되면서 이제 한전공대 이제 유치전이 이제 뜨겁게 전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광산구랄지 네, 이제 네. 나주시랄지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면서 지금도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과열 분위기 자제를 촉구하면서 조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그 이후로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설립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목소리도 많은데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이제 지난해 대선이 이제 끝났죠. 대선이 네. 끝나고 이제 당시 조한이 이제 한국전력 한전 사장이 이제 기초 설계를 2017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끝내고 네.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됐습니다. 밝히게 네네. 되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전이 제출한 이 한전공대 조기 설립 보고서가 이제 좀 드러나게 되거든요. 네. 최근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좀 축소된 것 같고 좀 시기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네네.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늦어지는 것 같고 네. 또 여기에 이제 그 규모 네. 당초 이제 알고 있기로는 이제 150만 평방미터였는데 좀 40만 평방미터로 축소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 네.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논란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잇따라서 또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뭐 사실 광주시는 기존부터 이제 후보 부지, 이제 대학이 들어설 후보 부지 7곳 정도를 이제 선정을 해서 어디가 최적지일지를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네. 결론이 나와 있지 상태는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이용섭 시장이 이제 지난 6일 최근이죠. 지난 6일 이제 이현빈 한전공대 설립 단장이라고 이제 한전공대 직원이시거든요. 네. 이분을 이제 불러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차질 없이 기간 내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했고 그래서 이제 2020년 당초 계획대로 2020년 3월에 개교하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도 이제 김영록 도지사도 이 한전공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공약이니까 네. 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재촉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전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가요? 네, 한전의 입장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말이 네. 이제 한전공대지만 한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한전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개교 시기와 관련해서 이제 2022년 이제 3월로 많이 알고 있는데 한전 입장에서는 통상 하나의 대학이 개교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 8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그렇다라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뭐 주주들의 반발도 좀 있고, 제가 알기로 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한전은 지금 적자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금은 많지만 뭐 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운신에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대선 공약이고 또 지자체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입장이 좀 곤혹스러운데, 한전의 공식적인 입장은 예정대로 할 계획이다. 다만 장소나 규모나 시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반대 여론이 적지가 않고 또 입지를 놓고 지역 간 이견도 많아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사실 지금은 조금 이제 줄어들었지만 지자체 간에 어디에 한전공대가 입지를 할 것인가를 놓고도 사실 지자체 간의 이견이 심했거든요. 광주시와 전라남도, 또 광주시 내에서도 광산구나 남군이 이런 것들이 심했고, 이에 대한 여론이 이제 상당히 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장소가 결정이 나더라도 조금 그 여론이 좀 후유증이 좀 불가피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만만치 않은 이제 재원이 들어가는데, 한전이 올해만 제가 알기로 그냥 1조 원 정도의 어떤 적자가 예상이 돼서 한전이 상당히 좀 멈칫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대학에서 이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그렇지 않아도 청년 실업이랄지 이렇게 많은데 또 대학을 설립하겠느냐 해야 되느냐 하는 반대 여론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어떤 공약 사항이고 또 지역민들의 사실 요구 같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잘 조율을 해서 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맞물려 있는데, 한전의 계획이 원래대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합심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10달 앞두고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가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립니다. 대한수영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선수 1,700여 명과 대회 관계자 등 모두 3,000여 명이 참가해 경영과 다이빙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특히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10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내년 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용섭 광주시장은 대한수영연맹과 시도수영연맹 지도부에 광주수영대회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대회 붐 조성과 경기 관람 티켓 판매 협조 등을 협조할 계획입니다. 동구 인재육성장학회가 올해 장학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는 성적 우수, 저소득, 특정 분야 등의 분야에 대해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모두 64명에게 6,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과 그 자녀, 동구 소재대학교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이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장학회 최종 심의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북구가 무등산 시가문화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북구는 이에 따라 국립공원 무등산 생태자원과 연계해 주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평촌마을 생태 관광 프로그램, 추묘마을 역사자원 특화 사업 등 테마 관광 거점 육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관람객을 대상으로 북구 문화인권 투어를 운영하고 풍류 남도나들이 프로그램, 전통 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 등 문화 관광 관련 각종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참여 작가들이 본격적인 작품 설치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8일 비엔날레 제2전시장에서 방글라데시 작가의 쌀을 활용해 식민지 아픔을 담은 작품 설치를 선보이고 본격적인 작품 설치를 알렸습니다. 이 작품을 시작으로 작품 반입과 전시관 공사, 설치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달 하순부터는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이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작품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상된 경계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43개 나라 165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6일 동안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에서 펼쳐집니다. 동구 용산동 동산타워 주변 광주천 물놀이장이 재개장했습니다. 광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지난 7일부터 광주천에 주암 원수를 방류해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이달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요원과 시설물 관리 직원 등 4명도 함께 배치됩니다. 동구 지원일동 자율방재단이 동네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 폭염을 견디기 위한 얼음물 500개 나눔 행사와 폭염 대비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북구 관내 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남도서관은 부채 만들기 체험을 실시해 학생들이 전통 부채를 만들어 봤고요. 일곡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별자리를 이용해 종이 로켓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육군이 광주 전남 지역 참전 유공자와 무공수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육군 제31사단과 보훈청 등은 지난 8일 31사단에 6.25 참전 유공자와 무공수훈자를 초청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